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코스피 지수 하락 마감했고 오늘 하락은 만기일이라서 나오는 부분도 있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 규모가 굉장히 컸다는 점에서 조금 부정적입니다. 이제 사실 바뀐 환경에 따라서 이 정부의 정책 그리고 한국은행의 통화 정책이 바뀌어 나가야 되는데 계속 구시대적인 어떤 정책을 하면서 엇박자가 심해지고 있고 이게 우리 증시의 가장 큰 불안 요인이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거에 대한 증시가 불안한 이유도 한국은행이 미국을 추종을 하니까 그런 것인데 과연 지금 그럴 만한 상황인지를 따져보면 이제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는 상태입니다. 가장 이제 거의 고정관념처럼 굳어져 있는 거. 미국 따라 금리 올리지 않으면 외국인 자금이 이탈한다. 이것도 정책으로 얼마든지 막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막냐면 외국인 이탈하는 건 놔두고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한 것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국내 증시에 투자한 외국인 규모의 어떤 절반 정도 되는 해외 투자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금화가 상대적으로 쉬운 채권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제 원화가 약세가 되고 그러면 외국인 투자자들이야 환자손 때문에 이탈하겠지만 국민연금은 반대 입장입니다. 그래서 해외 투자를 정리하고 국내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규모가 이제 점점 비슷해져서 더 이상 이제 통화 정책의 영향을 받지 않는 수준까지 이르렀다. 거기다가 지금까지 원화 약세의 이유 중에 하나가 국민연금이 계속해서 환해지를 하지 않고 해외 투자를 했기 때문인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국내 유턴,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투자도 그렇고 원화 약세기에 이 국내 유턴을 유도를 한다면 충분히 이제 내외 금리 차 역전이 되더라도 그 자금 시장에서 외국인 이탈로 흔들리거나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미 순채권국이라서 금융위기도 없을 거고 외환위기도 없을 거고 그러면 이걸 잘 활용을 해야 되는데 계속 옛날처럼 뭐 그렇게만 하고 있고 그게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아무리 천재고 아무리 유능해도 나이가 들수록 이제 점점 생각이 닫히고 그리고 머리 회전 자체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20대 때하고 비교하면 저 완전 바보 됐는데 여기서 한 20년 더 지나면 더 바보 될 건데 아무리 명석해도 이 나이가 들어서 퇴화되는 지적 능력을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인데 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은 다 70대 그리고 그분들이 결정하는 건 과거에 한창 때 자기가 생각했던 그걸 기준으로 하니까 세상 변한 거에 대해서 점점 받아들이지 못하고 저도 뭐 지금 새로운 거 배우라 그러면 꼴도 보기 싫은데 그렇다 보니까 이런 엇박자가 나오고 증시에 불안 요인이 생긴다. 이게 틀린 얘기가 아닌 게 지금 보시면 일본 증시 보면 잘 나갑니다. 왜? 일본은 미국이 금리 올리든 말든 안 올릴 거니까. 요 하나로 일본 증시는 양호합니다. 일본이 뭐 산업 경쟁력이 있느냐? 전혀 그런 것도 아니고 미래 산업 기술 경쟁력을 보면 일본은 한국보다도 떨어집니다. 중국이 수익권에 있고. 그러면 이제 미국하고 통화 정책을 달리 가는 중국 증시를 보면 오늘 하락하긴 했지만 뭐 선방했습니다. 그럭저럭. 미국에 비해서 선방하고 다른 흐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 증시는 그렇게 하지 못한다.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엔화가 국제통화 역할을 하는 부분에서 또 신인도가 너무 떨어졌을 때 감수해야 될 부분들도 생기는데 한국 원화는 무역 규모나 이런 걸 봤을 때 충분히 이제 일부 국제통화 역할을 할 수 있고 그 과정이 되려면 외환시장의 자유화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제 조건을 충족해야 되겠지만 가장 큰 건 미국하고 별도의 통화 정책으로 가는 거다. 그걸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도 될 것 같지만 만약에 잘못되면 자기가 책임져야 되니까. 아니 그 개인의 인생이란 게 뭐 얼마나 그렇게 중요하길래 이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는지 이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과거에 IMF 구제 금융 때를 보면 사실 그 당시에도 일부 무지몰각한 사람들의 특히 김영삼 전 대통령의 실책이 가장 큰 영향을 줬는데 그 몇 사람의 실책으로 인해서 전 국민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때는 전 세계적인 위기, 미국이 무너지고 있는 그런 큰 위기에서도 그럭저럭 선방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정책이. 그래서
잘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위기가 커질 수도 있고 또 잘 막을 수도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사실상 거의 IMF 수준으로 자초를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그게 이제 지금이라도 조금 변화가 감지는 되고 있습니다. 연말에 3% 정도 물가 상승률이 될 것이다. 그러면 한국은행이 사실 지금부터 추가 금리 인상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물가를 중요하게 지표로 삼는다면. 그래서 미국이 금리를 올리더라도 금리를 올리지 않을 것이다. 4월에 금리 인상론이 나오고 있는데 4월에 만약에 금리 인상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한국 증시는 지금보다 훨씬 나은 흐름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정상이니까. 잠재 성장률 1%짜리 국가가 기준금리 3.5%라는 것은 시간 지나면 다 말라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이걸 모르지는 않을 텐데. 예, 그게 이제 정신 차려서 그런 정책이 그나마 이제 수정이 되느냐, 아니면 이런 상태에서도 미국 따라서 금리를 또 올린다. 그러면 이제 뭐 증시에도 희망이 없는 거고 부동산 그냥 아주 그냥 망해버릴 거고 이런 극단적인 상황이 될 것이다. 그런 불안감을 지울 수 없기 때문에 시원하게 올라가는 일은 없을 겁니다. 코스피가 당분간이 아니라 올해 내내. 네, 그러면 코스피는 그렇고 코스닥은 계속 말씀드리죠. 이 유동성의 힘으로 양호한 모습입니다. 이제 단기 고점에 어떤 징후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변동성 자체가 커지고 있고 거래량 거래 대금도 이제 한풀 꺾이고 있는 상태. 그리고 그 이전의 고점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매도 압력이 커지고 있는 상태. 그리고 60주선 돌파 전에 저항을 받는. 그래서 코스닥이 이제 조만간에 이제 큰 장이 열릴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60주선을 돌파를 한다는 부분은 당장은 아니지만 과거에도 보시면 이 떨어지는 60주선 돌파하고 나서 한번 랠리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코스닥의 특성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데 돌파하고 여기서 주춤거리다가 어쨌든 돌파하고 큰 장. 그리고 여기서 적당히 주춤거리다가 이제 다시 올라가는 이런 형태를 기대할 수 있는데 이 특성이 뭐냐면 코스닥은 꿈을 먹습니다. 꿈만 있으면 되고 이 꿈에 의해서 반응하는 게 유동성입니다. 그리고 코스닥의 어떤 개별 종목의 주가 상승은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거의 대부분 인위적인 어떤 유동성의 움직임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셀트리온까지도 아마 그런 영향을 받을 텐데 그 덩치가 큰 업체들도. 그래서 어떤 주가를 올릴 만한 환경이면 어떤 뉴스나 아니면 다른 재료에 의해서 주가를 부양을 하는 그런 움직임을 가지는 경우가 있을 거고 그게 어떤 감시 관점에서 본다면 금감원이라는 감시 기관이 있고 금감원에서 봤을 때 한두 종목이 급등을 한다. 이거 뭐지? 하고 모니터링 대상이 됩니다. 근데 너도 나도 다 같이 움직인다. 요 시기에는 너무 많으니까 그냥 같이 움직이나 보다. 요렇게 되니까. 그래서 코스닥이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때까지 거의 모든 종목에 어떤 세력, 주포가 있다라고 봤을 때 비슷한 시기에 같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오르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오르는 종목들이 늘어나면서 코스닥 지수 전체가 한번 랠리를 펼치게 되는데 그게 이제 과거부터 있었던 게 이 60주선 돌파를 하고 나서 60주선 돌파하고 나서 랠리를 펼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2008년에도 60주선 돌파하고 나서 여기서 이제 공방은 있지만 돌파하고 나서 쭈루룩 올라갔고 그 전에도 60주선 돌파하고 나서 항상 이런 코스닥에서는 이런 랠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파할 때도 이렇고. 그래서 지금 코스닥에 이제 큰 장이 눈앞에 왔다. 그 눈앞에 온 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당장은 아닙니다. 당장은 아니지만 눈앞에 왔다. 그래서 이 코스피구나. 코스닥이 60주선 돌파하는 건 눈앞에 왔습니다. 그래서 이 돌파하고 나서 강하게 올라가는 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특성, 감시자가 있고 올라갈 때 같이 올라가야 되고 많은 종목에 이 주가를 움직이는 주포가 있을 것이고 그런 특성상 한번 분위기 타면 코스닥 전체가 오르는데 그게 지금 거의 다가왔다라는 겁니다. 60주선에서 한번 공방도 있고 저항도 받고 이래서 당장 올라가지는 않겠지만 그렇게 멀지 않은 시기에 큰 장이 펼쳐질 것이다. 이걸 보고 지금은 코스피 대형주보다는 코스닥 종목 중소형주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댓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한창일 때 진짜 뭐 한창일 때 이 근육이 이랬었는데 팔이 반팔 터질 것 같았는데 지금도 굵기는 하지만 이런 몸에서 그 옆에서 보면 이제 이렇게 돼 있었는데 그 코로나 터지고 나서 이제 그걸 핑계로 운동을 안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이렇게 이런 몸이 되고 여기도 다 빠져가지고 요렇게 되고 이런 건 당연히 없어지고 가슴도 막 마치 그 용암 흘러내리다가 살짝 굳은 것처럼 축 처지고 전체적으로 이제 이 신체의 어떤 퇴보 매력이 떨어지는 걸 넘어서서 이제 불편함을 주게 되는 그런 수준까지 왔는데 물론 이제 또 직접 보시면 에이 뭐 말이 좀 근데 예전에 진짜 괜찮았습니다. 예전에 몸과 마음이 다 건강했는데 지금 이제 마음만 건강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감기도 그렇고 한번 걸릴 때마다 이제 몸이 아플 때마다 뭔가 자신감이 꺾이는 이런 시기인데 그래도 옛날을 기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태경 BK 네, 한번 언젠간 한번 멀지 않아서 언젠간 한번 신고가를 찍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솔루스 첨단 소재 마이너스 52%. 저는 뭐 이제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속상하시겠지만 전 차라리 이런 거는 괜찮다고 봅니다. 왜냐면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52 이런 거면 대응을 하기가 쉽습니다. 일단 뭐 마이너스니까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이 정말 괜찮은 종목이라면 10,000원에 샀는데 이 종목이 5,000원을 갔습니다. 이 종목이 정말 괜찮은 종목이라면 언젠가 10,000원 갈 겁니다. 그럼 다른 계좌에 조금 사놓으면 이건 더블을 먹습니다. 이런 거 괜찮습니다. 근데 마이너스 10% 이런 거 얻어맞으면 정리하기도 뭔가 애매하고 추가 매수하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차라리 시원하게 오르거나 시원하게 내리면 될 텐데 계속 그 자리에 있고 이런 게 대응이 어렵지 오히려 이렇게 크면 나쁘지 않습니다. 비중만 크지 않는다면. 네, 감사합니다. 네, DB 하이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개인적으로는 무조건 못할 것 같은데 그것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상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 솔루스 첨단 소재. 최근에 단기 흐름이 좋았다가 꺾이는 모습입니다. 이제 2차 전지 종목 중에서 솔루스 첨단 소재만 안 올라갔다. 속상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과거에 보면 여기 또 복귀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씩 문제를 잡아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마이너스 52%라는 것은 한 9만 원 정도에 사셨다는 건데 9만 원이면 한창 잘 나갈 때 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종목 선택이 잘못됐다기보다는 진입 타이밍이 잘못됐다. 비쌀 때 들어가면 안 되는데 비쌀 때 들어갔습니다. 이렇게 비쌀 때 들어가면 항상 손실을 봅니다. 그리고 이 솔루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매출이 늘고 이익이 납니다. 그것보다 주가 상승폭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건데 이 솔루스 첨단 소재는 작년에 적자가 났고 올해도 아마 적자가 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지박, 뭐 동박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데 소재 중에서 양극재 쪽의 가격 비중이 높기 때문에 양극재가 아닌 그러니까 전지박이나 이런 거는 상대적으로 부가가치가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매출의 증가 속도도 다른 2차 전지 관련주하고 비교하면 물론 이제 큰 폭으로 매출이 늘고 있긴 하지만 2차 전지 관련주하고 비교하면 그렇게 이제 성장성이 높은 것도 아닙니다. 여기 보면 에코 프로그램을 보면 물론 에코 프로그램이 더 이상 못 갈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생각은 하지만
그래도 이 내용을 보면 어디 갔지? 내용을 보면 6천억에서 8천억, 막 1억, 1조 4천억, 5조 3천억 이렇게 어마어마한 매출 증가를 보여줍니다. 이익도 늘어났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가가 그거보다 훨씬 더한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거지. 만약에 이 주가 상승이 과하지 않았다면 굉장히 전도유망한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솔루스 첨단 소재는 이 정도의 매출 증가도 못 내고 있는 상태에서 적자를 봤다.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데 적자를 내면 끝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최근의 부진한 흐름은 충분히 설명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해서 제 기준으로 괜찮으냐라고 보면 저는 일단 비싼 거에 대해서는 무조건 안 산다는 주의이기 때문에 딱히 뭐 내키지는 않습니다. 근데 2차 전지주가 다 날아가고 얘도 결국은 날아갈 거다 이런 믿음이 있으시면 그러면 이제 이 정도 변동성 범위 하단 정도에서 사시면 되는데 일단 그래도 가치 대비해서 비싸기 때문에 딱히 추천을 드리고 싶지 않고 그리고 여기서 보시면 이제 60주선 저항을 받고 조정을 받습니다. 그러면 이제 적당히 조정받고 다음번에는 돌파하게 될 텐데 그럼 이 시점을 기다리셔서 하든지 근데 이게 신고가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매물들을 다 소화를 해 나가야 되니까 시원한 상승은 어렵다. 그러면 싸지도 않은 종목이고 시원한 상승이 어렵고 현 타이밍에서 추가로 또 하락이 열려 있다. 이런 종목을 지금 손실률이 높다는 것만으로 물을 탄다라는 것은 예. 상대적 박탈감이 있으시겠지만 사실 진입 타이밍 자체가 나빴고 예. 그래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이건 참 안타깝고 이런 게 아니라 이걸 9만 원에 사셨으면 사실상 100% 본인 잘못입니다. 이게 이렇게 너무 섭섭하시겠지만 이걸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잘못하신 겁니다. 예. 왜냐면 지금도 이제 잘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에코프로비엠 얼마 전까지 잘 올라갔습니다. 그 보면 시간이 지나서 보면 이제 지금 당장 여기서 사신 분들도 괜찮겠지만 시간이 지나서 보면 여기서 이제 거래량 터져가지고 죽었다라고 하면 이분들은 그냥 고스란히 물리는 겁니다. 그러면 다시는 이 가격이 안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랬을 때 당장은 이때 샀으면 이때는 좋은 판단이었다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비쌀 때는 항상 그렇습니다. 이게 종목이 좋은 종목이다라고 하면 아무것도 안 해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면 가치 대비해서 너무 싼데 이런 관심이 오지만 주가가 올라가는 거 아니면 관심 자체를 못 받는 종목들이 태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를 올리고 그 올린 주가를 보고 더 올라갈 것 같아서 사는 사람들이 비극을 맞게 되고 그 사람들한테 물량을 넘기면서 이런 데서 사모았던 쪽이 그렇게 거래량 터뜨리면서 거래량도 보시면 이렇게 계속 늘어납니다. 결국 이렇게 늘어나는 거래량 사고 팔고 하면서 이런 거래량들을 만들었다가 많이 올라가네 그리고 그 호가창 움직이는 거 보고 사고 싶다 이런 사람들이 우르르 덤벼들면 그때 여기서 샀던 물량을 여기서 탁 털고 끝나는 겁니다. 그게 20년 30년 전에도 그랬는데 계속 통합니다. 왜냐면 그러면 그런 흐름에서 사버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바뀌지 않고 그게 통합니다. 안타깝게도. 네, DB하이텍. 예. DB하이텍의 물적 분할이 이게 특별결이라서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근데 이제 이 회사가 왜 물적 분할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면 이 가치 평가 기준 때문에 그런데 그러니까 업종의 어떤 미래 가치, 수주의 규모 이런 걸 따져 가지고 가치 평가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DB하이텍이 파운드리가 있고 그리고 팹리스가 있을 겁니다. 이 팹리스는 설계만 해서 외주로 맡기는 거 파운드리 위탁 생산하는 거고 이 두 개가 같이 있으니까 가치 평가에서 좀 손해를 본다는 이런 입장일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파운드리 고객들이 팹리스 하는 거 보고 자기는 기술 뺏기거나 가져갈 거다, 훔쳐갈 거다 이런 생각에서 좀 웬만하면 선택을 안 하려고 하는, 그래서 영업적인 부분에서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데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근본적으로는 만약에 이게 두 개를 분할을 했을 때, 예를 들면 뭐 파운드리가 5 그리고 팹리스가 1의 가치를 지녔다. 두 개 합쳐서 6인데 두 개를 분리를 하면 파운드리가 5고 팹리스는 미래 성장성을 위해서 3이 된다. 그래서 분리했을 때는 8이다. 이렇게 되면 분할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 논리일 겁니다, 아마도. 예, 그러면 이제 동부 하이트 아니 DB 하이텍이 그런 물적 분할을 해서라도 하려는 목적이 뭐냐? 지금 동부 하이텍 자꾸 동부라는데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DB 하이텍이 이제 보면 실적 대비해서는 양호합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2조 원대. 시가총액이 2조 원대인데 실질적인 가치는 한 5조 원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실적만 봤을 때. 그러면 이 실적이 더 굳어지고 성장성이 높은 팹리스하고 안정적인 이익을 내는 파운드리하고, 이 두 가지를 분리를 해서 봤을 때 이 두 개 합쳐서 2조 원인데 뭐 예를 들면 이게 1조 원짜리고 2조 원짜리고 해서 두 개 합치니까 3조 원이다. 그러면 더 좋은 거 아니냐. 그래서 이 1조 원짜리를 물적 분할로 자회사로 놓고 있다가 나중에 여기 투자를 받아가지고 여기를 제대로 한번 키워보자. 자, 이런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물론 이제 그 키운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긴 하지만 기존에 있던 주주들이, 근데 그 경영을 통해서 이득을 보는 건 경영진들이 다 가지는 거니까 물적 분할하면 개인 투자자들에게 어쨌든 외국 같으면 모르겠지만 한국에서는 분명히 손해가 가는 게 맞습니다.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 물적 분할을 반대를 하는 거고, 지금 42,000원에 진입하셨으니까 수익이신데 축하드리고, 예, 아마 못할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더 오르기 힘들 것 같다. 예, 그래서 팔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파시는 게 맞는데, 물적 분할 때문에 팔아야 되겠다라고 하시면 안 파셔도 될 것 같습니다. 물적 분할 아마 실패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팔거나 사는 거에 대한 부분은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범위는 아닌데, 이유에 대해서 난 물적 분할 할 것 같아서 팔아야 되겠다. 물적 분할 안 될 겁니다. 특별결이니까. 그러면 매도하실 이유가 없고, 물적 분할도 찝찝하긴 한데 그것보다는 주가가 더 안 올라갈 것 같아서 라고 생각을 하시면 60주선 부딪히고 단기간에는 좋지 못한 흐름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상보 10% 보유에 30% 손실. 예, 상보가 지금 주가가 부진한데 여기 보시면 재무를 보시면 매출이 마이너스 173억입니다. 이게 이제 중국 공장 매각에 성공을 하면서, 그런데 현금만 지금 400억이 넘게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중국에서. 그리고 중국 들어가서 돈 찾아온 거의 처음 회사인 것 같은. 중국 들어가면 돈이 안 나온다고 유명한데 그걸 이제 찾아왔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저력이 있다. 그리고 실적도 그걸로 인해서 이제 순이익도 개선이 되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중국에 진출하는 업체들이 대체로 다 그 사업이 축소가 되고 부담을 주게 되는데 그 사업을 아예 근본적으로 정리했다라는 것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거하고 별개로 이제 주가가 부진한데, 상보가 이제 저 자동차 관련해서 그리고 리튬 관련해서 또 추진하는 사업이 있을 것이고, 그럼 미래 사업이 이제 시장이 좋을 때야 미리미리 부각이 되지만 시장이 나쁠 때는 조금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 그리고 아직 60주선하고 거리도 멀고 저점이 가깝고, 그리고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범위가 이제 1,000원대 초반인데, 사실은 뭐 상부가 양호한 실적을 올리고 그렇게까지 밀리겠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뭐 더 좋은 기업들도 더 밀리는 경우도 제법 있으니까, 예, 그래서 지금 당장은 저점이 가까워진 나쁜 흐름이고, 그 나쁜 흐름이 멈추려면 어떤 계기가 필요한데 시장이나 아니면 자체적인 어떤 계기나 이런 게 당장은 없으니까 조금 더 부진한 흐름을 예상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물타기를 하시려면 마이너스 30%긴 한데 지금보다는 좀 극단적으로 보겠습니다. 이게 안 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간다면 1,100원 이하에서 추가 매수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KG케미칼 예. 요 분봉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보시면 반등 자체가 없이 하루 종일 내렸는데 통상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 장대 양봉에서 지지의 어떤 에너지가 있다고 하는 게 이 중간 자리입니다. 봉의 중간 자리. 예, 그래서 요 봉의 중간 자리 30,000 원을 하회하면 기술적 반등이 나올 것이냐에 대한 관찰 포인트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뭐 '아 이게 진짜 중간에서 반등이 나올까?' 요거에 대한 관심 가지시면 괜찮을 것 같고 그리고 SM은 이제 떨어질 날만 남은 것 같습니다. 이게 공개 매수는 제가 지난번 말씀드렸듯이 가격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 공개 매수에 응하는 순간 세금을 내야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갖고 있는 주주라면 70,000 원을 갖고 있는데 150,000 원에 공개 매수하면 80,000 원이 차익입니다. 이 80,000 원에 대해서 양도세를 내야 됩니다. 근데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저하고 성향이 비슷하실 텐데 세금이 제일 아깝습니다. 물론 이제 탈세나 법을 넘어서는 그런 건 싫지만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아끼는 게 맞을 거고 세금은 덜 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고것 때문에 아마 공개 매수를 하더라도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이고 그러면 다시 이제 하이브가 공개 매수를 부른다, 카카오가 부른다 이런 걸 하더라도 이제 그 갖고 있는 자금의 규모를 봤을 때 160,000 원을 넘지 못할 것이다. 그럼 여기서는 이제 선물 매도를 하는 게 맞을 건데 제가 내일 중으로 선물 매도를 해서 그러니까 아침부터 많이 빠지면 할 수 없는 거고 안 빠지면 저 선물 매도를 해 가지고 제가 직접 요거에 대한 심판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뭐 돈이 없으니까 한 1,000,000 원만 그렇게 하도록 하고 그리고 대창솔루션. 대창솔루션이 지금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이 이전에 떨어지고 나서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터졌습니다. 이 2번에 걸쳐서. 그리고 나서 빠집니다. 그러면 이 거래량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에 대한 부분. 이때 분명히 누군가 샀으니까 이렇게 올라갔을 텐데 이 산 쪽은 물렸네. 현재 뭐 평단가만 따져도 이 3일 동안의 상승 평단가 이 정도 될 거고 이때 상승했을 때 평단가 이 정도 될 거고 그럼 두 개 합쳐 가지고 거래량이 비슷하니까 주봉 한 360, 70에 샀을 것 같은데 물렸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격적으로 샀다라는 것은 글쎄 추정을 해 보면 혹시 뭐 '실적이 좋아진 거 아닐까?' 아니면 '수주를 잘 받은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선업에 대해서는 지금 도크가 다 차 있고 2028 년까지는 먹고 살 만큼 수주를 받아 놓은 상태입니다. 국내 조선사들이. 그리고 하나가 들어오면서 이제 경쟁 구도가 조금 완화가 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나중에 삼성중공업이 하나에 피인수되지 않을까. 이 사업 재편이라는 명목으로. 그래서 조선 3사에서 2사로 이제 체제가 재편이 될 텐데 그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협력사의 역설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협력사들은 숫자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 죽고 계속 뭉치고 헤쳐 모여 뭉치고 살아남고 죽은 애들은 끝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된 거라서 지금은 이제 더 이상 협력사를 죽이면 일을 못 쳐내게 됩니다. 그래서 2028 년까지 수주가 쌓였다는 것은 대창솔루션도 그 시기까지는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지금보다는 뭐 설마 낫지 않겠냐라는 부분. 그리고 뭐 만드는 관점에서 본다면 이 대창솔루션 같은 경우는 회사의 의지를 갖고 본다면 자 별도 기준으로 대창솔루션이 올해 적자 확정이고 그럼 별도 기준으로 이제 4년 연속이면 관리 종목이 됩니다. 4년 연속 적자면. 5년 연속 적자면 상장 폐지 심사가 들어갑니다. 이런 거를 의지를 갖고 이쯤에서는 막지 않을까 이때처럼. 그러면 뭐 미약하나마 실적은 나쁘지 않을 거고 그게 코스닥 강세하고 맞물리고 그리고 지금 많은 기업들이 특히 이제 이
무게감 있는 사업을 하는 그런 업체들이 크게 도약하는 걸 봤습니다. SK 오션 플랜트를 보면 이 회사가 과거에 이제 상강 M&T라는 회사인데 뭔가 이 해상풍력 구조물에서 터지면서 이 주가가 킹턴 점프를 했습니다. 그럼 대창 솔루션도 뭔가 하나 터지면 이렇게 된다는 건데 뭐 당장 저게 좋지 않지만 뭐 폐기물 저장 시설이든 뭐든 언제 한번 터지지 않을까. 그래서 이 킹턴 점프 상강 M&T가 20배가 올랐는데 한번 그런 게 나타나지 않을까. 물론 당장 아니겠지만. 예. 그래서 저는 이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계속 지켜보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그렇지. 돈이 있었으면 얼마 정도 샀을까? 돈이 있었으면 한 200만 주는 사지 않았을까? 예, 대창 솔루션을. 마음은 그렇다는 겁니다. 예. 예,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